짐 보따리 하나 들고 집에서 쫓겨나던 날, 난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어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들 손을 꼭 붙잡았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죠. 손자 손녀까지 데리고 나가. 네가 여기 있을 자리는 없어. 10년을 함께 살았던 집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아이들 앞에선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죠.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했어요. 늘 그랬듯 시어머니 잔소리에 한숨 쉬며 아침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양말도 직접 신겨주는 바보 같은 아내였죠. 밥상 차리고 빨래 개며 살림하는 게 내 일상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낯선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지연아, 이쪽은 김세라 씨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사람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손끝부터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허공에 붕 뜬 것 같아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더 믿기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그 여자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보다 훨씬 예쁘네. 목소리도 부드럽고. 이제 우리 집안일 좀 제대로 할 사람이 생겼구나.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화살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마치 10년 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환하게 웃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증오가 느껴졌어요. 그 웃음 뒤에는 드디어 이 며느리 쫓아낼 기회가 왔구나 하는 기쁨이 숨겨져 있었죠. 항의하려는 저를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불러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 아들 하나 똑바로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말을 해? 지금까지 인심 쓴 거야. 쫓아내기 전에 알아서 나가. 마치 계획된 것처럼 두 사람은 저를 한순간에 버렸어요. 열해 넘게 음식 한 술이라도 더 드시라고 정성 들인 밥상, 빨래, 청소.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굽혀 시어머니 모시던 시간이 모두 물거품이 됐죠. 내 청춘에 내 삶의 1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 비위 맞추며 눈치 보며 살았는데 결국 버려진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자문했지만 답은 없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한 건 내 탓이 아닌데 왜 내가 쫓겨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집에서 나의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죠.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는 아이들 학교 가방을 현관에 던졌어요. 짐 챙겨. 오늘 중으로 나가. 남편은 그저 담배만 피우며 창밖만 바라봤죠. 10살 먹은 개도 안 버릴 짓을 서슴없이 하는 그들이 낯설었어요.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엄마, 우리 여행 가는 거예요? 그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 손 붙잡고 나왔어요. 가진 건 옷 몇 벌, 통장 잔고 8만 원, 그리고 8살, 5살 된 두 아이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참으며 저를 따라왔어요. 엄마, 우리 장난감은요? 작은 아이 미나의 물음에 대답도 못했죠. 큰 아이 민수는 어른스럽게 동생의 손을 잡고 나중에 더 좋은 거 살 거야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찜질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딱딱한 바닥에 아이들을 누이고 그 옆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주변에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술에 취한 아저씨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밤새 한숨도 못 잤죠. 아이들은 엄마가 놀이를 하자고 한다고 좋아했지만 전 밤새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생존을 위한 사투가 시작됐어요. 반지하 단칸방을 구해 아이들 데리고 들어갔죠. 벽에선 물이 흘러내리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그 집이 그때는 천국 같았습니다. 두 아이를 한쪽 구석에 누이고 나는 현관문 앞 좁은 공간에 이불을 펴고 잤어요. 혹시 누가 들어올까봐 밤새 경계하던 나날들이었죠.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요? 큰아이 민수의 질문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5살 미나는 매일 밤 울며 잠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를 내쫓은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수야. 이제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자.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물은 자꾸 흘러내렸어요. 밤이면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강해져야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내가 유일한 보호자니까요. 아침엔 도시락 배달, 낮엔 마트 캐셔, 밤엔 건물 청소. 하루에 3개 일을 뛰었어요. 아이들은 그 사이 혼자 있어야 했죠. 민수야, 엄마 없을 때 동생 잘 봐. 문 절대 열지 마. 뜨거운 물 절대 만지지 마.
8살 아이에게 너무 큰 책임을 지운 것 같아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머릿속은 항상 아이들이었죠.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다치지는 않았을까? 하루는 철야 청소 중에 쓰러졌어요. 3일 동안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긴 탓이었죠. 몸무게가 10kg가 빠진 상태였어요. 병원 갈 여유도 없어서 약국에서 영양제만 사 먹고 다시 일터로 향했어요. 몸이 버티지 못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그 생각만으로도 공포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무너지면 안 됐어요. 지연 씨, 이렇게 무리하다간 큰일 나요. 좀 쉬세요. 함께 청소하던 아주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쉴 수는 없었어요. 매달 내야 하는 월세, 아이들 급식비, 학원비, 하루라도 쉬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한 달에 열흘은 밤을 새워 일했어요.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휘어갔지만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어느 날은 미나가 열이 펄펄 끓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지고 몸이 뜨거웠죠. 회사에 전화해서 아이가 아파서 말하려는데 상사가 자르더군요. 또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오늘 안 나오면 그만두셔야 합니다. 결국 약 먹이고 이웃집 할머니께 부탁드린 후 출근했죠. 일하는 내내 마음은 집에 있었어요. 퇴근하고 달려가 보니 미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이마는 여전히 뜨거웠죠. 결국 그날 밤 응급실에 갔어요. 폐렴 초기 증상이었어요. 내가 더 일찍 데려왔어야 했는데 자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새 공부했어요. 더 나은 급여,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했으니까요. 시험 전날에도 야간 청소를 마치고 새벽에 돌아와 2시간 눈 붙이고 시험장에 갔죠. 눈은 감기고 손은 떨렸지만 필기시험도 실기시험도 무사히 통과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처음으로 희망이란 걸 느꼈어요. 이제 조금은 나아질 거야. 엄마 이것 봐. 100점 받았어. 민수가 들고 온 시험지를 보며 울컥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는 열심히 공부했던 거죠. 그날 처음으로 치킨을 사들고 집에 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먹는 치킨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좁은 반지하를 가득 채웠죠. 요양보호사 일은 힘들었지만 급여는 안정적이었어요. 야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죠. 조금씩이지만 저축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죠. 매달 통장에 쌓이는 금액을 보며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지연 씨, 반찬 만드는 솜씨가 대단하네요. 어르신 댁에 반찬을 해드리면 항상 칭찬을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옆에서 배운 요리 솜씨가 이렇게 빛을 발할 줄 몰랐죠.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반찬을 만들어 팔았어요. 직접 담근 김치, 장아찌, 밑반찬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만 팔았지만 점점 주문이 늘어났죠. 엄마, 나 이제 학교에서 왕따 아니야. 어느 날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처음 전학 왔을 때 찜질방에서 사는 애라고 놀림 받았다더니 이제는 친구들이 생겼나 봐요. 아이의 밝아진 표정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미나도 유치원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었죠. 비록 다른 아이들처럼 비싼 옷은 입히지 못했지만 깨끗하고 단정하게 보내려 매일 밤 빨래를 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선정돼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을 받게 된 거죠. 동네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본 공고문을 보고 지원했는데 정말 될 줄은 몰랐어요. 꿈에 그리던 작은 반찬 가게를 열 수 있게 됐어요. 더찬이라는 이름의 가게였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힘들지 않았어요. 내 가게니까요. 내 손으로 만든 반찬이 팔리는 걸 보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엄마 반찬은 정말 최고예요. 동네 주민들의 칭찬이 저에겐 무엇보다 큰 힘이 됐어요. 특히 제 김치찌개 양념과 떡갈비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죠.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생겼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찜질방이나 반지하에서 살지 않아도 됐죠. 작지만 햇빛이 드는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방이 생겼습니다. 우와, 이게 진짜 우리 집이에요? 미나가 새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는지 그 말 한마디가 다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말없이 자기 방을 돌아보더니 조용히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고마워요. 11살 아이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죠.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8년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어느새 고등학생, 중학생이 됐죠. 반찬 가게는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직원도 2명이나 쓰게 됐고 가게도 확장했죠. 가끔 옛날 생각이 나긴 했지만 더 이상 그 기억에 짓눌리지 않게 됐어요.
우리 셋은 서로를 의지하며 단단한 가족이 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죠. 백발이 된 시어머니였어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손은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지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어요. 얼굴은 쭈글쭈글 주름이 깊게 패였고 허리는 휘어져 있었죠. 나 좀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니? 당황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날 내쫓았던 그 사람이 지금 와서 같이 살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짐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마치 당장 이사 올 준비가 된 것처럼요. 내가 갈 데가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남편이 그 여자한테 다 뜯기고 병들어 요양원에 있어. 집도 팔려서 내가 갈 데가 없어졌어.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 분노, 연민, 슬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쫓아낼 수도 없었어요. 그건 제가 받았던 아픔을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니까요. 어머니, 잠시만요. 손님들 시선을 느끼며 시어머니를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직원에게 가게를 부탁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었죠. 늘 당당하고 위압적이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차분하게 물었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김세라, 그 상간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속여 집문서를 빼앗고 도망갔다고 해요. 남편은 그 충격에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원에 있고 시어머니는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거였죠.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강할 줄 몰랐어. 넌 쓰러지지 않았는데. 우린 다 무너져 버렸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뒤틀렸어요. 복수심, 연민, 분노. 어떤 감정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죠.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하지만 밖으로 내쫓을 수는 없었어요. 그건 제가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일단 며칠만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아이들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죠. 10년 전 저를 쫓아내던 그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이야기했어요. 민수는 이미 16, 미나는 13살이었죠. 두 아이 모두 할머니가 누군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특히 민수는 얼굴이 굳어졌죠. 엄마, 우리를 내쫓은 사람이잖아요. 왜 받아줘야 해요? 민수가 물었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한 모양이었죠.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우리가 그때처럼 그분을 내쫓으면 우리도 그분들과 다를 게 없어지는 거야.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를 미워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자. 미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말도 거의 없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간식도 챙겨주셨죠. 제 반찬 가게 일도 종종 도와주셨어요. 지연아, 넌 정말 대단해.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아이들 키우고 사업도 성공시키다니. 내가 널 잘못 봤어.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완전히 용서하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했죠. 너무 큰 상처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정장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헤어스타일에 화려한 주얼리를 한 그 여자는 주변 가게들을 돌며 매입 제안을 하는 중이라고 했죠. 처음엔 신경 안 썼어요. 요즘 이 동네가 뜨면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자주 오니까요. 반찬 가게도 매물로 내놓으실 생각 없으세요? 좋은 가격에 매입해 드릴게요. 그 여자가 상냥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게는 매물이 아니에요. 바쁘게 일하며 대답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때 여자가 자기 이름을 말했어요. 제 이름은 김세라라고 합니다. 명함 드릴게요. 순간 피가 싹 달았어요. 김세라. 그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남편을 빼앗고 저를 집에서 쫓아내게 한 그 여자였죠. 하지만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혹시 전에 어디서 뵌 적 있나요? 김세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명함을 건네고 나갔어요. 명함에는 세라 부동산 투자회사 대표 김세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세라가 이 동네에 나타났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 시어머니께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간신히 쌓아가던 관계가 무너질까 봐 두려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들고 왔어요. 지연아, 내 전화기에서 계속 알림이 울려서 그때 눈에 들어온 건 김세라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반찬 가게 매입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좋은 조건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김세라의 이름을 보신 거죠? 지연아, 그 여자가 여기까지 찾아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그 여자 아세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놀란 것 이상의 감정이 보였죠. 마치 죄책감 같은, 아니, 그냥 내 남편 버리고 도망간 여자잖니.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일단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김세라는 거의 매일 가게에 들렀어요. 반찬도 사가고 매입 가격도 계속 올렸죠. 이 동네가 곧 재개발됩니다. 지금 파시면 정말 좋은 가격에 해드릴 수 있어요.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절대 팔 생각이 없었어요. 이 가게는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어느 날은 김세라가 저에게 물었어요. 혹시 강민수, 강민아라는 아이들 어머니 맞으세요? 순간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 이름을 알고 있지? 그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알아봤던 거죠. 그 아이들이 제 남편의 자녀들이거든요. 전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김세라가 덧붙였어요. 정말 뻔뻔했죠.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람?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만 가주세요. 겨우 참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나갔죠. 집에 돌아오니 미나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 앞에서 이상한 아줌마가 나한테 말 걸었어. 아빠 얘기하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 아이한테까지 접근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죠. 민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학교 앞에서 김세라가 접근해 내 아버지 병원에 계시는데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물었대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김세라가 왜 갑자기 우리 가족을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연락했어. 뭐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를 버리고 떠난 그 여자와 시어머니가 연락하고 있었다니. 난 내가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생각 못했어. 세라가 연락해와서 너희 소식을 물어봤을 때 지연이가 반찬 가게 하면서 잘 지낸다고 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로 온다더라. 난 말리지 못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한번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겨우 믿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위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세라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고 싶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들을까봐 조심스러웠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지연이가 버틸 수 있을까? 그 반찬 가게만 있으면 걔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거야. 숨이 막혔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럼 김세라가 제 가게를 노리는 것도 시어머니 때문이었나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방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싶은 마음과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죠. 다음 날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들어봐봐. 내가 녹음했어. 그건 시어머니와 김세라의 통화 녹음이었어요. 민수가 우연히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거였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세라야, 그 반찬 가게만 차지하면 걘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요, 어머니. 그리고 그 집도 곧 내 거죠, 뭐. 김세라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눈물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게 또 한 번 휘두르는 칼이었죠. 핸드폰을 들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죠. 엄마, 우리가 지키자. 엄마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다시 무너지면 안 돼. 아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우린 이미 한 번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어. 이번엔 더 강하게 맞서야 해.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약한 지연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숨이 막힐 것 같아 옥상에 올라갔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내 삶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가족 회의를 열어 아이들과 시어머니를 모두 불렀죠. 식탁에 앉아 차분히 말했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민수가 녹음한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숙식과 도움을 드렸는데 뒤에서는 저를 무너뜨리려 하시다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죠. 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10년 전과는 달리 이번엔 제가 내쫓는 입장이 됐죠. 마음이 아팠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그저 내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팠어. 내가 널 쫓아냈는데 넌 더 강해지고 성공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다 망가졌어. 그 말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됐어요. 제 성공이 배가 아팠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누군가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오늘 중으로 짐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김세라에게 연락해서 우리 가족 그만 괴롭히라고 전해주세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작은 짐가방 하나를 들고 나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눈을 보지 못하더군요. 아이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게 옳은 결정이라 믿었죠. 하지만 김세라는 여전히 문제였어요. 가게 매입을 계속 요구했고 심지어 가게 앞에서 손님들에게 곧 문 닫을 거예요 라고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죠. 가게 유리창이 누군가에 의해 깨지는 일도 있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을 회의가 열리는 날 용기를 내어 앞에 섰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더찬 반찬 가게 운영자 지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최근 우리 동네에 김세라라는 부동산 투자자가 나타나 상점들을 강제로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그 여자는 10년 전 제 남편을 빼앗고 저와 아이들을 집에서 쫓아낸 장본인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 가게를 빼앗으려 합니다. 괴롭힘과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요. 놀라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서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김세라가 사기 전과자라는 겁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며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노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부동산 사기로 이미 2번이나 처벌받은 사람이에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많아서인지 더 분노한 것 같았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 반찬 가게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시죠? 아이 둘을 데리고 바닥에서 시작해서 10살도 되지 않은 아들에게 동생을 맡기고 3가지 일을 뛰었던 시간대. 그런데 이 가게를 빼앗기 위해 제 아이들까지 버리고 저를 내쫓은 시어머니가 지금 다시 저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목이 메었지만 꾹 참고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더 이상 이 부당한 상황을 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함께 이 동네를 지켜주세요. 동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지연 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여자의 실체를 경찰에 알리고 우리 동네 상점들을 지키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가 물밀듯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반찬으로 정성을 다했던 시간들, 아픈 어르신들 찾아뵙고 반찬 배달했던 마음들,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죠. 다음 날 김세라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 동네 주민들이 모두 함께 있었어요. 경찰도 미리 대기하고 있었죠. 김세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세라 씨,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이 밝혀졌어요. 더 이상 우리 동네를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세라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밖에는 이미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기와 협박 혐의로 그날로 연행됐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악몽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제 어깨를 토닥이며 잘했어, 지연아. 라고 말해주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민수와 미나는 저에게 달려와 꼭 안아줬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디로 갔을까? 그날 밤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세라는 구속됐고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나타나 고소를 이어갔죠. 동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반찬 가게도 예전처럼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아이들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자꾸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디서 지내실까? 식사는 제대로 하실까?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나이 드신 분을 그렇게 내보낸 것이 마음에 걸렸죠. 민수도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가끔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라고 물었어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남편이 있다는 요양원을 수소문했어요. 전 남편의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죠. 요양원에 전화했더니 놀랍게도 시어머니도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남편 옆에서 간병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용기를 내어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10년 만에 남편을 볼 생각을 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께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요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죠. 지연아,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여기서 살고 있어. 내 남편 옆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간병인 일도 조금씩 하면서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서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워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지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야 내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 나도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지 알게 됐으니까.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항상 강하고 완벽해 보이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아직도 용서하기 어려워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증오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너무 피곤한 일이니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이제 와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며느리였는지. 갑자기 간호사가 다가와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네요. 그리고 환자분이 깨어나셔서 찾으세요. 시어머니가 일어섰어요. 내 남편이 깨어났나 봐. 혹시 보고 갈래? 순간 망설였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 나를 배신하고 내쫓았던 그 사람을 볼 자신이 없었죠. 하지만 어쩐지 이걸 계기로 정말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볼게요. 간호사를 따라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10년이란 세월과 병마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죠. 한때 미워하던 마음이 순간 사라졌어요. 그저 아픈 환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뻗었지만 저는 거리를 유지했어요. 잠깐만 들렀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왔을 뿐이에요. 차분하게 말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전 이미 당신 없는 새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더 할 말이 없어 그대로 돌아섰어요. 나가려는데 남편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은 잘 있니?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아주 잘 지내요. 당신 없이도요. 병실을 나오니 시어머니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아이들 지키느라 바빠요. 더는 당신들의 드라마에 끼어들 시간 없어요. 제발 저희 가족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요양원을 나왔죠. 가슴이 묘하게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웃음이 났어요. 예전의 나라면 남편을 보고 눈물바다가 됐을 텐데 이제는 그저 남일 뿐이란 걸 깨달았거든요. 그만큼 제가 강해졌다는 증거였죠.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반겨줬어요. 미나는 중학교 시험에서 1등했다며 자랑했고 민수는 대학 진학 상담을 받고 왔다고 했죠.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우리 셋은 충분히 행복했고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죠.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반찬 가게 운영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수가 창업 동아리에서 배운 마케팅 아이디어를 알려주고 미나는 건강식 반찬 메뉴를 제안했죠. 우리 가족의 대화는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었어요. 과거는 그저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경험일 뿐이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그중에 낯선 봉투가 눈에 띄었죠.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였어요. 아마도 제가 내쫓기 전에 몰래 넣어두신 모양이었죠. 지연아, 그땐 정말 내가 미쳤었나 봐. 시댁에 시집 온 첫날부터 너를 미워했던 게 사실이야. 내가 너무 완벽해서 아들이 너만 바라볼까봐 질투했던 거지. 그런데 너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더라. 그래서 미안하고 솔직히 부러웠어. 내 인생은 남편과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넌 혼자서도 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눈부셨어.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 의미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편지를 읽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움도 분노도 아닌 그저 담담함이었죠. 시어머니의 삶도 결국 자신만의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했던 거겠죠. 편지를 조용히 접었어요. 용서까진 아니더라도 이제 마음의 짐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반찬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동네 구청장님이셨죠. 지연 씨,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희망 창업 스토리 강연자로 나서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 같아서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적극 권했어요. 엄마, 꼭 해봐요. 엄마 이야기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결국 수락했어요.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게 됐죠. 한 줌의 짐을 들고 쫓겨났던 그날부터 세계의 일을 뛰며 아이들을 키웠던 시간, 반찬 가게를 열고 성공시켰던 순간들, 그리고 시어머니와 김세라의 재등장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겪었지만 더 강하게 이겨냈던 경험까지. 강연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죠.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10살, 7살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진 건 옷 몇 벌과 8만 원 뿐이었죠. 찜질방, 반지하를 전전하며 세계의 일을 뛰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며 반찬 가게를 열기까지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됐어요. 눈물 흘리는 분들도 보였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도 결국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특히 지켜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10년 전 찜질방 앞에서 울면서 미래를 걱정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아, 넌 이겨낼 거야.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거야.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케이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아차, 오늘이 제 생일이었군요. 일에 치여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편지를 건넸어요. 엄마, 나중에 혼자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 대학 합격 소식과 함께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이 적혀 있었죠. 케이크 촛불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겁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못해요. 앞으로의 삶은 오직 나와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촛불을 불며 가족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 우리 가족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응원의 댓글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